분석 치료의 효과, 자기 심리학이 발견한 것들의 기초의 예비적 진술. 자기 심리학은 인지 영역 안에 치료 과정의 본질이 놓여 있다고 믿지 않는다. 프로이드의 초기 지형학적 모델과는 달리 자기 심리학은 무의식 내용이 의식 내용으로 바뀌는 것을 치료 과정의 본질로 규정하지 않는다. 자기 심리학이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적 발걸음은 성찰이 가능한 영역의 확장에 앞서서 동시에 또는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의식 영역의 확장은 늘 발생하는 것도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프로이드가 개념화한 치료에 대한 견해를 자기 심리학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기 심리학은 치료 과정의 본질은 의식 영역의 확장에 의해 규정되는 것도 역동을 수정하는 심리적 장치의 증가된 능력에 의해 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자기 심리학은 치료 과정의 본질이자 자아 영역의 확장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자아 확장은 모든 치료 사례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감하고 지적인 평가라는 자아의 종합적 기능을 강조하고 그것을 자기 심리학의 개념과 유사한 것, 자기의 응집성, 확고함, 활력, 생명력 그리고 조화로움과 같이 내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자기 경험의 특질들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마음의 상중 구조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고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고 사이카리 쪽에 있던 개념은 마음의 3중 구조, 그러니까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통합적인 이고의 기능 같은 게 별로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이 뭐 그런 부분을 프로이드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부분을 여기 자기라고 하는 셀프라는 입장에서는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고 3중 구조라고 마치 우리 마음속에 세 명의 작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설명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이고, 이드, 슈퍼 이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원래 이고는 캐런 호나이가 처음에 프로이드의 어떤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이나 본능 이론을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이고는 원래 에너지가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것은 그래서 그 에너지는 원래 개념은 그 리비도 이론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인 에너지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본능, 드라이브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드 속에 있는 드라이브 파생물들, 그러니까 드라이브로부터 역동으로부터 오는 어떤 에너지들을 이드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에너지원이 있지만 이거 자체는 원래 에너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결국 이드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중립화 이론이 나오죠.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이거는 원래 에너지가 없는데 이드가 가진 이드 속에 이드에 있는 어떤 드라이브, 역동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이나 역동 파생물로부터 그 에너지들을 중립화해서 가져옴으로써 나중엔 이거 자체가 자기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굉장히 아티피셜한 설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속에서 어쩌면 이고, 이드, 슈퍼이고라는 우리 마음 안에 갈등 구조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통합된 어떤 인격으로서 드러나는 부분, 여기서 코우시의 경우는 자기의 응집성이라고. 그래 한 인격인데 이거 우리 셋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된 자기라고, 통합된 어떤 하나의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그걸 잘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의 응집성이나 자기라고 하는 이 주체가 확고하게 서브젝트라고 하는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라고 할 때는 시스템 이고라고 할 때 부분적이라는 얘기. 이드 슈퍼 이고 사이에 끼어있는 중재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고 자체가 이고 기능을 강화한다고 그러지만 이 속에는 통합된 어떤 인격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하는 개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우시 그 당시에 자기 동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개발해서 자기 심리학의 개념과 유사한 것을 설명하면서
자아의 종합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자아 자체가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아가 그냥 시스템 자아로 하나의 부분적인 우리 마음의 세 가지 구조 중에 하나의 구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또 자아 중에는 이게 통합적인 자아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아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자아가 한 자아 속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또 설명을 하는데 이게 잘 납득이 안 돼. 마치 우리 삼권 분립을 얘기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 좀 모호한데 우리 인간을 설명하는데 그냥 우리 마음의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세 개의 마음의 구조 중에 하나라는 자아 개념만 가지고는 통합적인 인격의 응집성이나 계속성이나 이런 주체성을 잘 설명할 수 없는데 그걸 자아의 통합적인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잘 설명해내려고 애를 쓰는 동료들이 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심리학의 설명과 비슷한 설명을 하는 동료들이 있긴 한데 자아 심리학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론화하고 있는 자기 심리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자아 심리학자들은 원래 이 자아 심리학의 기본적인 구조를 버리지 않으면서 설명하려고 자아의 종합적인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기들 일정 부분까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깊은 의미에서 자기 심리학이 설명해낼 만큼 그렇게 잘 발달된 이론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아 심리학으로는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정신의 결정적인 속성들, 자기 진정 능력, 시간 안에서의 자기 연속성의 느낌, 그리고 이런 속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기 대상의 결정적 역할 등을 만족스럽게 이론화할 수 없다. 자기 심리학에서 치료 과정은 세 단계로 본다. 첫 두 단계는 방어의 분석 단계와 전이의 전개 단계로 규정될 수 있으며 치료의 목적과 결과를 규정하는 세 번째 단계는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공감의 통로를 열어주는 단계. 특히 성숙한 성인 수준에서 자기와 자기 대상이 공감에 기초한 내적 조화를 확립하는 단계이다. 이 공감의 새로운 통로는 이전에 억압되거나 분리되었던 원초적인 자기애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이전의 원초적 자기를 원초적 자기 대상에 묶어 놓았던 속박을 대체한다. 정신분석 치료의 본질은 성숙한 자기 대상과 점차적으로 공감적 접촉을 획득하는 것에 있다는 포괄적 작업은 임상과 이론 두 영역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다. 첫 번째 가설의 정확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임상 사례의 도움을 통해 어린 시절 자기와 자기 대상 관계에서 발생한 성격의 발달 과정의 왜곡으로 인해 원초적인 자기와 자기 대상 관계의 양태에 갇혀 있던 환자들이 성공적인 분석을 통해 어떻게 성숙한 자기 대상에게서 공감적 반응을 유도하고 또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연구자는 현 자기 대상의 공감 실패로 인해 다시 상처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오는 초기 저항이 극복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후에 궁극적으로 자기와 자기 대상에 신뢰할 만한 공감 통로가 열리게 되는 과정을 특별히 보여주어야 한다. 일시적이고 무해한 공감의 실패, 곧 최적의 실패로 인해 다시 한번 해체된다. 이상화된 전능한 원초적 자기 대상과 융합하고 싶은 욕구 또는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거울 반응의 욕구를 재활성화시킨다. 적절하게 수행된 분석에서 분석가는 환자의 후퇴에 주목하고 자신의 실수를 찾으며 그 실수를 발견했을 경우 가끔은 환자의 도움으로 방어적이지 않은 자세로 그것을 인정한 다음 그 후퇴의 역동을 비판적이지 않은 어조로 해석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공감 흐름이 재가동된다. 분석가의 사소하고 일시적인 공감의 실패는 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환자가 자존감을 조절하는 심리 구조를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 분석가가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환자가 가진 욕구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이 이해한 것을 정확한 해석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환자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이론적 선입견에 고정된 틀에 끼워 맞추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 여기에서 우선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어떤 분석 과정에서 과거의 내담자들이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 그 원초적인 어린 시절의 자기와 원초적인 자기 대상 간의 관계에서 이분들이 얻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분석 과정에서 전이 속에서 다시 활성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일어나서 과거의 대상에게서는 본인이 충분하게 돌봄받지 못했던 부분을, 본인이 충분하게 공감받지 못했던 부분을 이 전이 대상인 상담자의 관계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도록 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런 과거의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내담자를 온전하게 다 만족시켰어도 되는 것만은 아니죠. 여기서는 일시적이고 무해한 공감의 실패가 항상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지는 경험이 아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담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치료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공감의 실패가 일어나요. 이 공감의 실패가 있을 때 이거 자체가 다시 외상이 될 만큼 지속적인 어떤 공감의 실패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치료가 더 생겨날 수 있겠지만, 코우시 설명한 최적의 실패라고 하는 것, 최적의 실패는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가 다시 심리 구조를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외상으로 가지 않을 정도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패가 일어났을 때 그 실패를 코우스 입장에서는 그걸 수긍하면서 내담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서 내담자 스스로가 잘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면서 공감의 흐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분석이 적절하게 수행되는 경우에 코우시 보는 것은, 분석가는 환자가 다시 리그레션이 일어날 때, 리그레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정서로 좀 되돌아갔을 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살펴보고,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방어적이지 않은 자세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리그레션 이라고 하는 퇴행이 일어나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비판적이지 않은 어조로 해석을, 그러니까 해석을 하되 비판적이지 않은 이런 태도 속에서 해석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도 임상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체험해 볼 수밖에 없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만, 임상에서 내담자가 비판적으로 듣지 않으면서도 그 해석을 수용해낼 수 있을 만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임상적인 수련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공감적인 입장이 가끔 실패를 하지만 그 외상으로 가지 않고 다시 공감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최적의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구조가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공감의 실패가 없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환경을 치료적인 환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임상적으로는, 현대적인 치료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치료의 세팅 자체가 좌절을 그 안에 빌트인 좌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분들에게 공감을 실패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치료 매번 제때 와야 된다는 것 자체도 이 사람에게는, 내담자에게는 어떨 때는 그게 좌절이죠.
자기가 좀 일찍 오고 어떤 일찍 왔으면 일찍 치료 세팅을 상담을 10분 일찍 왔으면 10분 일찍 문 열어주고 받아주고 또 본인이 좀 더 원하면 45분이지만 55분 1시간 자기 더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허용해주고 이렇게 무조건 다 받아줬으면 좋겠지만 치료 세팅 자체를 잘 시킨다고 하는 건 여기에서 이분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주지 않는 것이 그 속에 이미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 세팅을 잘 간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공감의 실패로 경험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분들을 좌절시키거나 공감의 실패를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속에는 적절하게 치료가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좌절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공감의 실패가 일어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이 내담자와 관계에서 내담자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이분의 퇴행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비판단적으로 수용하고 이 코웃은 해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웃의 입장에서는 코웃의 환자들은 장애적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도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석을 사용했죠. 그런데 현대적인 시분석에서는 상담에 오는 내담자에 따라서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환자들은 대부분 해석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 공감을 계속해 나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공감이나 혹은 현대적인 시분석이 얘기하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혹은 조이닝 혹은 미러잉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쓰는데 여기서 내담자를 존중하면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을 이런저런 설명으로 각각 달리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분석가의 사소하고 일시적인 공감의 실패는 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환자가 자존감을 조절하는 심리 구조를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 분석가가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환자가 가진 욕구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이 이해한 것을 정확한 해석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는 환자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이론적 선입견에 고정된 틀에 끼워 맞추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여기서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 컨테이너니 현대적인 이걸 컨테이닝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아직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어떤 정서가 있거나 상담자 입장에서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일단은 이걸 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컨테이닝 한다고 하는 거. 관찰을 위해서는 관찰 이론이 필요하다. 이 이론은 조력자여야 한다. 분석가의 해석의 적합성은 분석 중 해석이 행해지는 특정 순간과 관련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예컨대 오이디푸스기 전이를 분석하는 오랜 기간 동안 전이에서 재활성화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분석하는 분석가가 자신의 해석의 초점을 환자의 근친상간적 갈망과 죽음의 소망 그리고 이런 역동적 자극에 수반되는 양가 감정의 갈등에 맞추기만 한다면 그는 환자의 자기 대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분석가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건너뛰기 위해 그 컴플렉스를 초래한 오이디푸스적이 자기 대상의 실패를 너무 성급하게 강조한다면 환자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며 노골적인 저항과 또는 표면적인 순종을 통해 철수할 것이다. 전이의 과도기적 시기 동안에 환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정상적인 오이디푸스기 경험 사이를 오가는 특징적인 변동을 드러내기 때문에 분석가는 특별히 커다란 공감적인 지각 능력을 필요로 한다. 분석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 적절하게 표현된 해석을 통해 오이디푸스 단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두 번째, 분석가는
환자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경험으로 후퇴하는 것, 특히 이러한 과도기 초기의 빈번한 현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 번째, 분석가는 전이의 지금 여기에 대한 역동적 해석과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한 발생학적 재구성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앞서 언급된 두 경험 사이를 오가는 변동의 역동을 점차 강조함으로써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전이의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here and now라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역동적인 해석과 그리고 히스토리가 역사적으로 발생학적으로 과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와 비슷한 정서 경험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재의 경험과 현재의 정서와 과거의 정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석을 통해서 잘 연결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이디푸스 신경증에서 자기 대상이 갖는 병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의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직식인 덕분에 분석가는 정상적인 오이디푸스 단계로의 이동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복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어도 해석의 음색에 미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로이드의 주된 강조를 따라 역동을 아이의 경험의 중심에 두는 분석가의 오이디푸스기에 대한 해석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정상적인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파괴된 결과로 간주하는 분석가의 해석과 다르게 들릴 것이다. 분석가의 이론이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환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실수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석가가 환자의 후퇴를 인식하고 그 후퇴에 대해 적절한 해석으로 반응한다면 실수로 인해 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런 실수는 최적의 실패에 속한다. 그것은 모든 성공적인 분석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최적의 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분석 안팎에서 공감의 실패에 직면하는 환자의 회복력도 증가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공감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하면 다 공감의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치료 세팅 자체가 속에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어떤 빌트인 프러스트레이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분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다른 엉뚱한 반응들을 우리가 오해에 기인해서 하기도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분 입장에서는 비공감적으로 들리는 이런 실수들을 가끔 하게 된다는 얘기. 그건 불가피한 것들인데 그거 자체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외상화될 만큼 이렇게 지속적인 실패가 일어나는 것은 곤란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이런 공감의 실패들을 크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적절한 해석을 통해서 이분의 퇴행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을 계속한다면 이 환자가 퇴행하고 있는 것, 리그레션 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심리학 이론의 간략한 요약. 첫 번째, 자기 심리학은 현재 정신분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정신병리의 본질은 결함이 있는 자기, 즉 파편화되고 허약하며 조화가 깨진 자기에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자기 심리학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병리는 생애 초기에 자기와 자기 대상 경험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건강한 자기란 성숙 과정에서 심각할 정도로 또는 장기적으로 파편화하고 허약해지고 조화가 깨지는 경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심리 구조를 말한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자기 심리학에서는 셀프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아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삼중 구조를 가지고 마음은 삼중 구조 안에 갈등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타협 형성을 해내는가 하는 부분. 우리 마음의 삼중구조 중심이 이론인데 여기서는 심플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셀프라고 하는 하나의 통합된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 자기가 초기 단계에서 여기서는 자기와 자기 대상이라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셀프하고 셀프 오브젝트라는 이 자기와 자기 대상 관계 중심으로 설명을 해내고 초기 단계에서 자기 대상이 기능을 잘 못함으로써 자기가 잘 발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원초적인 어떤 실패의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가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고 어린 시절의 그 관계가 나중에는 어린 시절은 유아적인 관계, 무조건 유아적인 의존성의 관계죠. 그렇지만 이게 성숙해 가면서 자기 대상 기능 자체를 공감을 해주는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질적인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건강한 자기 대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기 대상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초기에 자기가 이런 건강한 자기 대상 관계가 성립하지 못함으로써 원초적인 초기 당시에 실패 당시에 얻지 못했던 많은 것들, 그 당시에 지지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이걸 채워주는 대상과의 관계, 새로운 정서적인 경험을 할 필요가 있어지는데 그 정서적인 경험을 얻는 게 일상 삶 속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체험을 결국은 상담자의 관계에서 이분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설명하느냐는 각각 다르겠지만 본인이 충분하게 공감받는 이런 체험, 충분하게 지지받고 공감받는 이런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상적으로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게 그것에 어떤 일관된 어떤 이론이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결함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고 아직 부적절한 이런 자기, 성숙하지 못한 자기가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파편화되거나 허약해졌거나 조화가 깨져 있는 이러한 자기 셀프가 조금 더 통합되어 있고 건강한 자기로 형성해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로운 심리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떤 응집성 있는 자기,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기가 되면 이 셀프 자체가 응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건강한 자기와 자기 대상 과정은 첫째, 자기와 자기 대상 사이에 기본적인 조율 상태가 존재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비외상적 수준의 자기 대상 실패, 빗나간 공감으로 인해서 실패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이것을 최적의 좌절. 최적의 좌절은 어린 시절의 두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 심리적 사건은 수없이 반복되며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 변형적 내재화라는 과정을 통해 구조를 형성한다. 두 번째, 자기와 자기 대상의 관계의 변화를 위한 토양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다. 변화는 자기애적 역량의 영역의 원초적인 관계 측면, 특히 거울 역할을 하는 자기 대상과의 융합, 이상화된 자기 대상과의 융합, 그리고 쌍둥이 대상과의 융합에 의존하던 자기가 성인이 자기 대상의 공감적 반응에 의존할 수 있는 자기로 점차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임상정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와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대상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같은데 어린 시절의 원초적인 관계에서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융합을 머지를 원하는 자기 대상이에요. 독립적인 관계를 독립적인 인격이 아니고 서로 융합해 있는 관계를 추구한다는. 그래서 아이는 엄마하고 한 몸이 되기를 추구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걸 현대정신의 심바이오시스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자기애적 영역의 원초적인 관계라고 하는 측면은 여기서는 거울 역할하는 자기 대상과의 융합,
또는 이상화된 자기 대상과의 융합 또는 쌍둥이 대상과의 융합 모든 게 융합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는 한 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상대방의 인격적인 정서적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얘기 굉장히 이상적으로 느껴지지만 또 한쪽에서는 융합되는 그 대상은 자기의 독립성을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에게 이상적인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는 대상이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또 자기 말고 누군가를 또 돌봐야 될 형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죠. 무조건 자기만을 위해주고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자기 원하는 걸 채워주는 대상으로 기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융합하고 싶은 욕구인데 이게 자기 대상 개념을 계속 코웃이 쓰고 있지만 코웃이 쓰고 있는 것은 여기서 미묘한 변화를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긴 하지만 성인기의 자기 대상은 공감적 반응을 해주는 대상을 자기 대상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공감적인 반응을 한다는 얘기 속에서는 여기서는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자기 대상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죠. 이 점에서 발달 심리학을 코웃이 여기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초기의 자기 대상과 성숙한 성인기의 자기 대상을 구별해내고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인기에도 원초적인 자기 대상을 추구하고 있는 게 병리적인 케이스죠. 단순하게 공감만을 해주는 이런 성숙한 대상으로 보다는 어린 시절의 원초적인 관계에서 융합하고 싶었던 대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이걸 생각해 볼 때 교수님 이걸 이제 이 디퍼런시에이션이 분화라는 말로도 표현할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분리개별화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은연중에 독립적인 인격의 대상을 성인기에 자기 대상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또 이 부분을 이제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에 자기와 자기 대상의 융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뭘 구분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구분 없이 통합이란 말이 아니라 믹서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그래 융합이라고 얘기한 거죠. 네. 네네. 이걸 주로 이제 그 유아 시기에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게 성인기에도 어떤 어덜트 차일드 같은 이런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이런 여전히 유아적인 어떤 융합 상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임상에서 만나는 분은 대부분 이 상태예요. 네. 여기에서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달성해야 될 부분이죠. 분리개별화 되기 이전에 원초적인 자기 대상으로서 그런 대상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자기 대상이 아니고 독립된 인격이지만 자기를 공감해주는 대상으로 만족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자기의 응집성이 필요하잖아요. 유아적인 단계는 정서적으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제가 느낀 게 이 좀 역기능적인이라는 말로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 역기능적인 부모가 어떤 이렇게 어떤 분명히 구체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으로 되어 있지 않는 가정에서 분명히 그 가정에 있어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분명히 팩토리가 된다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는 어떤 아이들이나 어떤 그 가정이 성장했을 때 성인이 되었지만 이게 분리 개별화가 되지 않는 여전히 어떤 융합적인 상태에서의 몸으로서 이게 나중 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역기능적인 반응을 보이는 구조에서는 이게 이제 진짜
어느 시점 가서는 갑자기 어떤 일에 의해서 이게 분리가 되려고 하니까 완전 이게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의 어떤 내란과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여러 가지 좀 봤거든요. 케이스 스타디를. 그렇죠. 예. 그래 어린 시절에 자기 대상과 자기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케이스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많은 병리적인 걸 자기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때에 다 적절하게 맺지 못했던 관계를 어린 시절의 그 모습으로 다시 재현하고 싶어하는 게 병리적이라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유 목사님이 모처럼 우리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발제는 여기서 유 목사님한테 돌려드려도 될 것 같죠? 네, 받으십시오. 토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갈등 신경증이나 자기애적 성격 장애 또는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분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기, 더 정확히 말해서 자기의 일부가 여전히 최소한 잠재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자기 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억압되거나 분열된 문제의 그 일부는 생후 처음 몇 년 동안에 또는 오이디푸 쓰기 이후로 지금까지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자기 대상을 찾고 있다. 정신분석 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 환자는 정신분석 상황에서 되살아난 어린 시절 자기 대상을 변형적으로 내재화함으로써 심리 구조를 건설하겠다는 성숙을 향한 욕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전의 논문에서 건강한 아동기 구조 형성에 관한 사례를 검토해 보겠다. 나는 최적의 좌절과 당시의 투자와 동일시했던 나중에 자기의 이상화 극으로 개념한 정신 영역의 공고와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했다. 부모가 아이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한 결과 이상화된 전지한 대상의 한 측면이 상실된다. 그러나 이 전지성은 모든 것을 보는 눈, 즉 투자의 전지성이라는 축소된 형태로 내사된다. 성공한 거짓말로 인해 부모가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 특히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아이는 중요한 구조 형성을 위한 경험인 최적의 좌절 경험을 갖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분석이 가능한 자기의 장애를 가진 성인 분석의 경우 탄론하지 않은 거짓말은 그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탄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때요? 부모가 전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전능한 부모에 대한 환상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하나의 좌절의 경험이라 최적의 좌절이어서 오히려 아이의 심리 구조 형성을 돕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코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이의 심리 구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거짓말을 하는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 못 알아차리는 게 오히려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교수님 그게 못 알아듣는 척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못 알아들어야 된다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못 알아들으면은 사실 그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슨 어떤 아이 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 욕구를 알아채지 못해도 적절한 공감을 못한 것 같고, 근데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채도 이게 또 문제 생긴다 그러면은 참 이게 그게 난처한데 어떤 코식으로 이렇게 볼 것인지 또 다른 견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의식적인 거짓말도 있고 무의식적인 거짓말도 있다는 거 우선 잘 봐야 돼. 그래서 코웃의 이름만 듣고 너무 다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의식적인 경우에
와 근데 무의식적인 거짓말을 경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무의식적인 거짓말 방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이는 거짓말한 게 아닐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러면 저게 방어로서는 거짓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내담자 이게 상담자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방어로서는 그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무의식적인 전략이란 말이에요. 아이로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거를 꿰뚫어보고 그 너머에 있는 숨어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것을 갖다가 이게 인식해가지고 어떤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는 자기의 숨겨져 있는 무언가가 또 이렇게 그 들통나버리는 그런 방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무의식적인 방어인데 어떤 면은 그것을 어떤 경우에 너 거짓말한다고 하는 거라고 우선 대응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의식적인 것은 아이는 모르지만 부모는 알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이 아이가 무엇의 결핍인가를 보아서 그쪽의 정서를 읽어준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자기가 들통났다는 느낌이라 이 아이는 자기의 무의식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 그런 무의식적인 방어를 거짓말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인 방어로 사용됐다고 한다면 다시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정서를 잘 이해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아이가 우리 부모는 다 알 거야. 근데 여기서는 거짓말을 했는데 부모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최적의 좌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식적인 거짓말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런데 부모가 눈치챌 줄 알아 눈치도 못 챈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뭐 다 아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해서 부모에 대한 어떤 전능감, 부모가 전능하다는 전제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자기도 전능하지 않다는 것하고 연결될 수도 있죠. 또 그래서 전능한 부모를 전제로 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 이제 이런 행동 교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기 아빠가 세상에 제일 신세인 줄 알고 아무한테나가 두들겨 팼는데 이러다가 우리 아빠도 힘없는 사람이네? 그러면 자기도 조심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르게 해서 달리 보아야 되는데 어쩌면 아이들의 좌절이 최적의 좌절로 적응하는 것은 그 이론상으로는 쉬워요. 최적의 좌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순이죠. 좌절인데 최적의 좌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최적의 좌절을 상정하고 인터벤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본다면 이 말이 약간의 패러독스칼한 얘기예요. 최적의 좌절이 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의식적인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인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공감을 실패하는 경우가 아니나 하는 이건 나중에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나 상담자나 셀프 리플렉션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아이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이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있을 때 거기에 내가 대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뒤에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교육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게 가능한데 여기서 공감의 실패, 최저의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상처가 그런 실패가 트라우마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성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건 임산과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최적의 좌절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서는 어떤 외상적인 그런 실패를 자기가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치료를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모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트라우마적인 상황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부모 노릇을 할 능력이 지금 없다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쾌적의 좌절이라는 게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이게 대변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그게 이를 무의식적인 거짓말인지 의식적인 거짓말인지 사실은 구분도 잘 안 되고요. 또 어떨 때 보면은 분명히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한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